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니까지 캐. 감히. 연회장 안은 화려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로 턱시도와 이브닝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클래식 악기 애호가들의 모임이라고 했던가. 호텔 측에서 일용직으로 고용한 청소 보조 인력으로 들어온 박진수는 구석에서 조용히 유리잔을 닦고 있었다. 이른이 되니 이런 일도 해봐야 하는구나. 박진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허름한 재킷 차림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자신의 모습이 이 화려한 공간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뭐 어떤가. 먹고 살려면 이런 일도 해야지. 여기요, 아저씨. 샴페인 좀 더 가져다 줘요. 젊은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박진수는 고개를 들었다. 연회장 중앙에서 화려한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손짓을 하고 있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번쩍이고 있었다. 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박진수는 쟁반을 들고 그쪽으로 걸어갔다. 관절이 좀 뻐근했다.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혈압약은 아침에 먹었나? 순간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게 바로 과르네리델 재수예요. 감정가만 50억이래요. 뭐, 저희 아버지가 그냥 사주신 거지만요.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박진수는 샴페인 잔을 나눠주면서 슬쩍 그쪽을 보았다. 그녀 앞에는 고풍스러운 바이올린 케이스가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아름다운 바이올린이 놓여 있었다. 와, 정말 50억이나 해요? 진짜 대단하네요, 미나 씨. 주변 사람들이 감탄사를 연발했다. 강미나라고 했던가. 그 여자는 우쭐한 표정으로 바이올린을 케이스에서 꺼내 들었다. 그런데 그 손놀림이 너무 거칠었다. 마치 장난감을 다루듯이. 박진수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50억짜리 악기를 저렇게 함부로 다루다니. 하긴 돈이 많으면 물건의 가치를 모르는 법이지. 이거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한 곡 연주해 드릴까요? 강미나가 바이올린을 턱에 개었다. 그때였다. 미나야, 나도 좀 보자. 옆에서 다른 여자가 갑자기 다가오면서 강미나와 부딪혔다. 샴페인을 너무 많이 마신 모양이었다. 비틀거리는 그녀의 팔이 강미나의 어깨를 쳤다. 어머, 강미나가 중심을 잃었다. 손에 들고 있던 바이올린이 그녀의 손을 미끄러져 나갔다. 공중으로 날아가는 바이올린. 대리석 바닥을 향해 떨어지는 50억짜리 악기. 박진수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70평생 살면서 몸에 밴 반사신경이었다. 그는 쟁반을 내팽개치고 바이올린을 향해 몸을 날렸다. 하지만 늙은이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손끝이 바이올린에 닿기 직전 그것은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 바닥과 만났다. 쩍! 둔탁하면서도 날카로운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바이올린의 목 부분이 몸통에서 분리되었다. 아름다운 곡선을 자랑하던 명품 악기는 순식간에 두 조각이 되어버렸다.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바닥에 엎드린 박진수와 부서진 바이올린에 쏠렸다. 아! 박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앞에 강미나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가 이내 붉게 달아올랐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야? 강미나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아가씨, 제가 잡으려고. 박진수가 말을 잇기도 전에 뺨에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다. 강미나가 그의 뺨을 후려친 것이었다. 미쳤어? 내가 지금 어딜 감히 손을 대? 이 영감탱이가. 아가씨, 다치실까봐 그랬습니다. 다쳐? 내가 내 50억짜리 바이올린을 박살냈다고. 50억?
너 같은 늙은이가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이야. 강민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바닥에 엎드린 박진수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당장 무릎 꿇어. 빌어. 이거지 영감아. 내가 경찰 부를 거야. 아니,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할 거야. 박진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볼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무릎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미안하오, 아가씨. 분명 내 잘못이오. 미안으로 되는 줄 알아?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호텔 매니저가 달려왔고 보안 요원들이 주변을 에워쌌다. 강민아 이사님, 진정하십시오. 매니저가 땀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강민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박진수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다. 진정? 지금 진정하라고? 당장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해. 유성건설 강만식 회장. 이 영감이 내 50억짜리 악기를 부쌌어. 저 인간 신장이라도 팔아서 받아내야겠어. 유성건설, 강만식. 그 이름들이 박진수의 귓가를 스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여 부서진 바이올린 조각을 주었다. 손대지 마. 증거야, 증거. 너 감옥 갈 거야. 강민아가 소리쳤다. 박진수는 조용히 바이올린 조각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가씨, 제가 그랬소. 실수였지만 분명 제 잘못이요. 변상하겠소. 변상? 뭘로 변상해? 내 명의로 된 집은 있어? 너 월급이나 제대로 받아? 강민아가 박진수의 허름한 옷차림을 훑어보며 비웃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평생 모은 돈이 1억이나 돼? 아니, 1,000만 원이라도 있어?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박진수는 말없이 그 시선들을 받아냈다. 70평생 살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오랜만이었다. 아주 오래전 젊었을 때 이후로는. 보안실로 모셔라. 경찰 부를 거야. 강민아의 지시에 보안 요원들이 박진수의 팔을 잡았다. 박진수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들을 따라 연회장을 나섰다. 뒤에서 강민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아버지한테 전화해. 당장. 이 영감이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바이올린을 부쌌어. 보안실로 가는 복도는 길었다. 박진수는 묵묵히 걸었다. 관절이 쑤셨다. 아까 바이올린을 잡으려고 무리하게 몸을 던져서 그런가. 아저씨,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서요. 젊은 보안 요원이 미안한 듯 말했다.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소. 자네들 잘못이 아니니까. 보안실에 도착하자 이미 2명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 명은 50대 후반의 당당한 체구를 가진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양복을 빼입은 변호사처럼 보였다. 이 사람이요? 체구가 좋은 남자가 박진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오만이 섞여 있었다. 예, 회장님. 이 어르신이. 어르신? 우리 딸 바이올린 부순 놈이 어르신이야? 남자가 코웃음을 쳤다. 그가 바로 강만식이었다. 유성건설의 회장. 박진수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앉으시오. 강만식이 턱짓으로 의자를 가리켰다. 박진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채무 이행각서입니다. 배상 금액은 50억 원. 분할 상환 조건은 없습니다. 일시불로 갚으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다. 박진수는 낡은 돋보기를 주머니에서 꺼내 각서를 읽기 시작했다. 영감님,
강만식이 박진수의 어깨를 툭툭 쳤다. 인생 헛살았네. 이 나이에 50억 빚을 지다니. 우리 딸내미 기분 풀어주려면 50억이 아니라 500억도 부족한데 말이야. 박진수는 각서를 계속 읽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지장 찍으시오. 당신 명의로 된 게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월세 보증금이라도 압류하게. 변상은 하겠소. 박진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50억은 과하지 않소? 감정가가 그렇다는 거지. 실제 구매가는 아닐 텐데. 뭐? 강만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강민아가 들어왔다. 아빠, 이 영감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그냥 경찰 불러. 닥쳐, 민아야. 아빠가 처리하고 있어. 강만식이 딸을 제지하고는 다시 박진수를 내려다보았다. 영감님, 우리 딸이 그 바이올린을 얼마나 아꼈는지 아시오? 감정가가 50억이면 50억이야. 구매가고 뭐고 없어. 그게 우리 딸한테는 50억짜리 가치였다고. 박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인주를 꺼냈다. 빨간 인주가 말라붙어 있었다. 얼마나 오래된 물건인지 알 수 없었다. 알겠소. 박진수가 지장을 찍었다. 강만식과 변호사, 그리고 강민아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좋아. 일주일 주지. 일주일 안에 50억을 가져오시오. 못 가져오면. 강만식이 박진수의 어깨를 세게 눌렀다. 당신 반지하 월세방부터 차 앞 딱지가 붙을 줄 아시오. 그리고 앞으로 받을 연금도 전부 압류될 거야. 이해하겠소? 이해했소. 박진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강만식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딸과 변호사를 데리고 보안실을 나갔다. 딸 하나 잘못 키우면 인생 말아먹는다더니 그 영감 꼴 좀 봐. 복도로 나가면서 강만식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진짜 돈 받을 수 있어? 당연하지. 못 받으면 재산 압류하면 되고. 어차피 저런 놈들 재산이 얼마나 되겠어. 한 푼이라도 더 짜내는 거지, 뭐. 그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보안실에 혼자 남은 박진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뺨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고 무릎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이지폰이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폰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모를 것이다. 박진수는 전화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전화가 연결되었다. 김비서. 박진수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아까의 주눅든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냉철하고 위험 있고 날카로웠다. 유성건설. 강만식. 알아보게.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그 회장님이 무슨 일로? 내일 모레 만기 돌아오는 PF 대출이 있을 거야. 4천억쯤 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진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화려한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욕망과 꿈이 담겨 있겠지.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유성건설 3일 후 4,200억 규모의 PF 대출 만기입니다. 제2금융권 쪽에서 빌린 건데 연장이 안 될 경우 부도 위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채권 우리가 사들릴 수 있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유성건설을 부도 내시려는 겁니까? 박진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뺨이 아직도 얼얼했다. 50억? 70평생 살면서 50억 때문에 뺨을 맞아본 건 처음이었다. 사드리게. 만기 연장은 거부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끄는 박진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관절이 삐걱거렸다. 혈압약을 먹어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보안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박진수는 허름한 재킷깃을 여미고 호텔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초라한 일용직 노인의 그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다. 그 안에는 70년 인생의 무게가,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가운 빛이 담겨 있었다. 이틀이 지났다. 박진수는 자신의 거처로 돌아와 있었다. 상가 건물 옥탑방. 월세 35만 원짜리 방이었다. 겉보기엔 은퇴한 경비원이 홀로 사는 공간처럼 보였다. 방 안에는 낡은 책상 하나, 싱글 침대 하나, 그리고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다. 벽에는 색이 바랜 달력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책상 서랍 안에는 최신형 노트북이 숨겨져 있었고 침대 밑에는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박진수는 폴더폰을 열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진행 상황은? 회장님, 채권 매입 완료했습니다. 유성건설 측에서는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일 만기일인데 제2금융권에서 연장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좋아.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통보하게. 만기 연장 불가, 즉시 상환 요구.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진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옥탑방에서 보이는 서울의 풍경. 높은 빌딩들 사이로 작은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50억이라. 박진수는 중얼거렸다. 그의 뺨에 난 멍은 이제 노란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의 굴욕이 떠올랐다. 사실 그 바이올린이 누구 것인지 박진수는 알고 있었다. 10년 전 자신이 익명으로 음악재단에 기부한 과르네리. 당시 재단 이사장이었던 강만식이 후원금을 빼돌려 딸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내 것을 훔쳐서 제 것인 양 뽐내더니 박진수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그 태도였다. 저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인생사 세옹지 말하더니 박진수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갓 태어난 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여보, 우리 딸은 저렇게 키우지 않았지. 박진수는 사진 속 아내에게 말을 건넸다. 아내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딸은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손주들도 그곳에서 자라고 있었다. 아빠, 미국으로 오세요. 여기서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딸은 자주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박진수는 고집을 부렸다. 아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고 자랐으니 이 땅에서 살다 갈 거야. 전화벨이 울렸다. 김 비서였다. 회장님,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보게. 유성건설이 지금 자금난이 심각합니다. 이번 PF 대출 외에도 여기저기 손을 벌린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대부분 적자입니다. 만약 이번에 부도가 나면 완전히 무너지겠군. 그렇습니다. 강만식 회장 개인 자산까지 압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4천억. 한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돈. 그리고 그 회사를 일으킨 사람의 평생이 담긴 금액. 회장님,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김 비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박진수는 30년 넘게 함께 일한 비서였다. 그는 박진수의 성격을 잘 알았다. 냉정하지만 함부로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진행하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진수는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저 멀리 유성건설 사옥의 불빛이 보였다. 아직도 야근하는 직원들이 있는 모양이었다. 죄 없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겠지. 박진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 이치였다. 윗사람이 잘못하면 아랫사람이 피해를 본다. 그것이 싫으면 처음부터 윗사람을 잘 만나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수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혈압약을 먹고 간단히 체조를 했다. 관절이 여전히 뻐근했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더 굳어질 것이었다. 왕년에는 말이야, 이런 아침 운동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박진수는 혼잣말을 했다. 옥탑방 창문으로 해가 떠오르는 게 보였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유성건설에게는 마지막 하루가 될 날이었다. 오전 9시 박진수는 폴더폰으로 김비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시작하게. 그때쯤 유성건설 회장실에서는 난리가 났다. 강만식이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다. 부도라니, 4천억을 왜 못 막아? 제2금융권에 전화했어? 안 했어? 회장님, 이미 늦었습니다. 채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갔습니다. 진명투자라는 곳인데. 진명투자? 그게 어디야? 누구야? 저희도 모릅니다. 페이퍼 컴퍼니 같은데 실소유주가 누군지 파악이 안 됩니다. 강만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30년 넘게 건설업을 해오면서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다. 항상 어떻게든 위기를 넘겨왔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다른 데서 급전 융통할 수 있나? 불가능합니다. 다들 우리 회사 상황을 알고 있어서 돈을 안 빌려줍니다. 제발 나 좀 살려줘요. 강만식이 전화기를 붙들고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은행들은 이미 유성건설을 부도 직전 회사로 분류해 놓았다. 회장님, 변호사 선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법정관리? 그럼 내 재산은? 내 재산은 어떻게 돼? 대부분 압류될 것입니다. 강만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평생을 일궈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 시각 강민아는 자신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쇼핑백을 풀고 있었다. 백화점에서 5천만 원어치를 산 물건들이었다. 명품 가방, 옷, 신발, 액세서리. 역시 쇼핑이 최고야. 강민아는 거울 앞에서 새로 산 가방을 메어봤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법원 집행관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법원? 뭔데요? 강민아가 문을 열자 법원 직원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강민아 씨 맞습니까? 유성건설 긴급 파산으로 인한 대표이사 가족 자산 동결 조치입니다. 이 집과 차량, 모든 물건을 압류합니다. 뭐,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강민아는 황급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집에 법원 사람들이 와서 물건 다 가져간대. 이게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강만식의 절규가 들렸다. 미나야, 우리 다 끝났다. 뭐라고? 아빠. 강민아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그녀는 멍하니 집행관들이 자신의 물건들을 상자에 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 가방, 이건 5천만 원짜리라고요. 오늘 산 거예요. 죄송합니다. 모두 압류 대상입니다. 안 돼. 내 물건들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법은 차갑고 정확했다. 부도가 난 회사 대표의 가족 재산은 압류 대상이었다. 2시간 후 강민아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다. 가구도 옷도 심지어 냉장고 안의 음식까지 모두 가져갔다. 남은 건 그녀가 입고 있던 옷 한 벌뿐이었다. 이게 말이 돼?
강민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50억짜리 바이올린을 자랑하던 그녀였다. 하지만 지금은 문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어 있었다. 그 시각 유성건설 사옥 앞에는 채권자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돈을 돌려달라며 아우성치는 사람들, 협력업체 사장들, 투자자들, 심지어 직원들까지. 우리 임금 내놔. 사기꾼들. 강만식 나와. 강만식은 사무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짐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겨우 챙긴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다. 회장님, 뒷문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비서가 그를 재촉했다. 강만식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30년을 일궈온 회사. 그 회사를 뒷문으로 빠져나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밖으로 나온 강만식은 너클 잃은 채 거리를 걸었다. 그때 한 대의 롤스로이스 팬텀이 부드럽게 그의 앞에 멈춰섰다. 뒷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내렸다. 강만식은 그 얼굴을 알아봤다. 며칠 전 바이올린을 깨뜨린 그 영감이었다. 하지만 모습이 완전히 달랐다. 수천만 원은 할 것 같은 맞춤 정장,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위엄. 당신. 강만식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만식 회장. 박진수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다. 50억? 일주일 안에 갚으라고 했지. 당신이. 진명투자. 박진수 회장. 강만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 내 딸 같은 아이에게 50억짜리 장난감을 사줄 정도면 4천억 대출 정도는 막을 줄 알았는데. 박진수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아가씨는 어디 있소? 저기. 강만식이 떨리는 손으로 뒤를 가리켰다. 강민아가 텅 빈 얼굴로 이쪽을 걷고 있었다. 그녀는 박진수를 보자 멈춰섰다. 영감. 아니. 회장님. 강민아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진수는 김비서에게 눈짓했다. 김비서가 칠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현금 1억 원과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다. 50억 갚으러 왔소. 박진수의 말에 강민아와 강만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박진수는 강만식과 강민아를 데리고 유성건설 사옥 안으로 들어갔다. 채권자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지만 김비서와 함께 온 경호원들이 길을 열어주었다. 여기가 아직 회장실이요? 박진수가 물었다. 강만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회장실 문을 열자 여전히 강만식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책상 위의 명패, 벽에 걸린 상장들, 그리고 가족 사진들. 앉으시오. 박진수가 회장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강만식과 강민아는 마치 죄인처럼 그 앞에 섰다. 자, 1억입니다. 박진수가 현금 뭉치를 책상 위에 밀어냈다. 강민아가 그 돈을 멍하니 바라봤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강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50억을 갚아야 하는데 1억밖에 못 갚게 됐군요. 박진수가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대신 이걸 받으시오. 강만식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사회복지재단 기부증서. 금액란에는 4천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당신 회사를 인수해서 전액 기부했소. 불우한 음악 영재들을 위해서. 박진수의 말에 강만식의 손이 떨렸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50억짜리 악기 하나로 거들먹거리는 아가씨가 아니라 진짜 재능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오. 회장님, 제발.
강민아가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진수는 그녀를 내려다봤다. 며칠 전 자신의 뺨을 때리던 그 손, 자신을 거지 영감이라고 부르던 그 입. 일어나시오. 박진수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차가울 뿐이었다. 이제 알겠소? 돈이 많다는 게 뭔지, 그리고 돈이 없다는 게 뭔지. 강민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흐느낄 뿐이었다. 당신네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회사가 4천억이었소. 하지만 그 가치는 실제로는 마이너스였어. 빚이 더 많았으니까. 박진수가 1억을 가리켰다. 이 돈은 내 돈이요. 당신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던져주는 거야. 마치 당신이 떠돌이 개한테 밥을 던져주듯이. 강만식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다. 회장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마시오. 박진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냥 살아가시오. 그 1억 가지고 아껴 쓰면 1년쯤은 버틸 수 있을 거요. 박진수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춰 뒤돌아봤다. 아, 그리고 그 바이올린 말이요. 강민아가 고개를 들었다. 원래 내 거였소. 10년 전에 음악재단에 기부한 거. 당신네 아버지가 빼돌려서 당신한테 준 거지.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가 깨뜨린 셈이야. 원래 50억도 아니고 실제 구매가는 20억 정도였지. 박진수는 문을 열고 나갔다. 김 비서가 뒤를 따랐다. 회장실에는 강만식과 강민아만 남았다.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해? 강민아가 아버지를 붙잡고 울었다. 강만식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책상 위의 1억을 바라볼 뿐이었다. 박진수는 건물을 나와 차에 올랐다. 롤스로이스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비서가 물었다. 집으로 가지. 옥탑방 말씀이십니까? 응. 거기가 내 집이니까.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30년 넘게 박진수를 모셔온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이 왜 옥탑방에 사는지, 왜 허름한 옷을 입고 일용직 일을 하는지. 회장님, 그런데 정말 괜찮으십니까? 4천억이나 되는 돈을. 괜찮아. 어차피 쓸 데도 없는 돈이었어. 박진수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김 비서, 자네는 진명투자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나? 12조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12조. 내가 평생 모은 돈이지. 하지만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아내는 돌아가셨고, 딸은 미국에 있고, 손주들은 얼굴도 본 지 오래됐고. 박진수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다. 돈이라는 게 참 이상한 거야. 없으면 불행하지만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더군. 회장님. 하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 바로 교훈을 주는 거지. 저 부녀에게 준 것처럼. 차는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석양이 강물 위로 지고 있었다. 박진수는 그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왕년에는 말이야, 저 강변에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인생을 논하곤 했지. 친구들하고. 지금도 하실 수 있으시잖습니까? 친구들이 다 떠났어. 어떤 친구는 병으로, 어떤 친구는 사고로. 이제 남은 건 나뿐이야. 박진수는 한숨을 쉬었다. 70이라는 나이. 인생의 황혼기. 젊었을 때는 이런 나이가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회장님, 손주들 만나러 미국 가시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야. 손주들한테 나는 그냥 외국에 사는 할아버지일 뿐이야. 1년에 한두 번 오는 낯선 노인. 거기 가봤자 딸만 부담스러워할 거야.
차가 상가 건물 앞에 멈춰 섰다. 박진수는 차에서 내렸다. 내일 일정은? 없습니다, 회장님. 편히 쉬십시오. 알았네. 박진수는 건물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관절염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다. 5층까지 올라가는데 예전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 옥탑방 문을 열고 들어가자 좁고 허름한 방이 그를 맞이했다. 박진수는 재킷을 벗어 걸고 침대에 앉았다. 휴! 긴 한숨이 나왔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 젊었을 때, 중년이었을 때, 그리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까지. 여보, 내가 오늘 한 일이 옳은 일이었을까? 박진수는 아내의 사진에게 물었다. 물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박진수는 아내가 뭐라고 말했을지 알 것 같았다. 사람은 배워야 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당신이 그 아이한테 교훈을 준 거예요. 아내는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살아계셨다면. 박진수는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내다봤다. 저 멀리 유성건설 사옥의 불빛이 보였다. 아니, 이제는 그곳이 유성건설 사옥이 아니었다. 사회복지재단 소유의 건물이었다. 인생사 정말 새옹지마로구나. 박진수는 중얼거리며 침대에 누웠다. 오늘 하루가 참 길었다. 그리고 피곤했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쉽게 피곤해지는 것이었다. 그 시각 강민아는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손에는 1억이 든 가방이 들려 있었다. 갈 곳이 없었다. 집은 압류당했고 친구들에게 연락하기도 창피했다. 이게 내 인생이야? 강민아는 포장마차 앞에서 멈춰 섰다. 배가 고팠다. 언제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사장님, 여기요. 강민아는 포장마차에 앉아 국밥을 시켰다. 8,000원.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 끼에 수십만 원을 쓰던 그녀였다. 하지만 지금은 8,000원짜리 국밥이 너무 소중했다. 국밥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뜨거운 국밥. 강민아는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한 입 떠먹었다. 눈물이 났다. 국밥 맛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 서럽고 억울해서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 박진수. 강민아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었다. 아가씨, 그 1억 사실 내 돈이요. 당신 아버지 회사 가치는 마이너스였어. 그 돈으로 국밥이라도 사 먹고 다시 시작해보든가. 아, 그리고 그 바이올린 원래 내 거였소. 강민아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50억을 잃은 게 아니었다. 50억의 빚을 질 뻔하다가 4천억짜리 회사를 날리고 결국 1억을 적선받은 것이었다. 하하. 강민아는 웃음이 나왔다. 웃다가 울고 울다가 다시 웃었다. 포장마차 주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아가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강민아는 눈물을 닦고 다시 국밥을 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이게 진짜 돈의 맛이었다. 박진수가 보여준. 다음 날 아침 박진수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혈압약을 먹고 간단히 체조를 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김 비서에게서 이메일이 와 있었다. 회장님, 사회복지재단 이사회에서 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언제 시간 되실 때 방문하시겠습니까? 박진수는 이메일을 닫았다. 감사 인사 같은 건 필요 없었다.
그냥 그 돈으로 재능 있는 아이들을 잘 키워주기만 하면 되었다. 여보,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저 아이들은 가질 수 있겠죠? 박진수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아내는 평생 아이들을 좋아했다. 자신들의 딸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동네 아이들에게 늘 간식을 나눠주곤 했다.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좋아하셨을 텐데. 박진수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내다봤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유성건설 사옥에서는 사회복지재단 직원들이 짐을 들여오고 있었다. 이제 이곳은 음악 영재들을 위한 교육센터가 될 예정이었다. 강만식은 작은 고시원 방에 앉아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다. 1억 중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들어온 방이었다. 2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미나가 옆에서 눈물을 닦았다. 강만식은 딸의 손을 잡았다. 다시 시작하는 거야. 맨 바닥부터. 하지만 우리가 잘못했어. 돈을 함부로 대했고 사람을 함부로 대했지.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강만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딘가 단단했다. 70 가까운 나이에 모든 걸 잃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일자리를 구해야지. 경비든 청소든 뭐라도 해야 해. 아빠가 회장님이었는데 회장이고 뭐고 없어. 이제 나는 그냥 강만식이야. 1년에 1,000만 원만 벌어도 10년이면 1억이야. 그렇게 조금씩 모으는 거지. 미나는 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일을 해야 했다. 편의점이든 식당이든. 평생 일을 해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이제는 해야만 했다. 미안해, 미나야. 아빠가 너한테 이런 인생을 물려줘서. 아니에요, 아빠. 제가 더 미안해요. 제가 너무 버릇없었어요. 부녀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좁은 고시원 방에서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석 달이 흘렀다. 강미나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시급 10,000원.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레지 계산도 제대로 못했다. 손님들이 짜증을 냈고 점장에게 혼도 많이 났다. 아가씨, 이것도 못해? 대체 뭐라고 살았어? 그럴 때마다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대꾸하고 싶었다. 나도 회장 딸이었다고 50억짜리 바이올린을 가졌었다고. 하지만 그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시급 10,000원짜리 알바생일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물건을 스캔했다. 1번, 2번, 100번, 1,000번.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다. 새벽 5시쯤 되면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들어왔다. 컵라면에 삼각김밥, 그리고 아메리카노. 그들의 아침이었다. 미나도 이제 그들과 같은 사람이었다.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아가씨, 담배 한 갑이요. 단골 아저씨가 들어왔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이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요즘 많이 늘었네. 처음엔 왕손이 다루듯이 물건을 만지더니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다. 미나도 따라 웃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다들 그렇지. 나도 젊었을 때 이것저것 다 해봤어. 공장, 건설, 식당. 밥 먹고 살려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아저씨는 담배를 들고 나갔다. 미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저렇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예전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다. 오전 7시 교대 시간이 되었다. 미나는 점장에게 인사를 하고 편의점을 나왔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다. 피곤했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었다. 고시원으로 가는 길. 미나야 왔니? 고시원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문을 열어줬다. 강만식은 낮 시간에 주차 관리 일을 하고 있었다. 한 달에 200만 원. 부녀가 합치면 450만 원 정도였다. 고시원 월세 50만 원, 식비 100만 원, 나머지는 저축. 응, 아빠. 아침 먹었어? 응. 김밥 2줄 먹었어. 너도 먹어. 테이블 위에 편의점 김밥이 놓여 있었다. 미나는 김밥을 집어들었다. 직원 할인을 받아서 산 것이었다. 한 줄에 1,000원. 맛있네. 그래. 다행이다. 부녀는 좁은 방에서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아침 풍경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그들의 일상이었다. 아빠, 오늘 주차장에서 어떤 분이 계속 불법 주차하신다며? 응. 그래도 뭐, 내가 조심히 말씀드려야지. 화내봤자 손해야. 강만식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늘어난 것 같았다. 3달 사이에 머리도 많이 휘어졌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다. 오만하지 않고 겸손했다. 미나야. 응? 나는 말이야.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 강만식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예전에는 돈만 보고 살았어. 얼마를 벌었는지, 무슨 차를 샀는지, 어디 건물을 샀는지. 그런 것들만 중요했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살았어. 중요한 게 뭔데? 사람이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 돈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야 알겠더라. 미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손이었다. 주차 관리를 하면서 생긴 굳은 살들이 손바닥을 덮고 있었다. 나도 알아, 아빠. 내가 그 박 회장님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밤마다 생각나. 그분이 우리한테 준 건 벌이 아니었어. 교훈이었지. 돈이란 게 뭔지, 사람이란 게 뭔지 가르쳐 주신 거야. 강만식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이 김밥이 말이야. 예전에 먹던 5만 원짜리 스테이크보다 맛있더라. 내가 번 돈으로 사 먹는 거라서 그런가. 미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시금 10,000원으로 번 돈의 무게를 이제는 알았다. 1시간을 일해야 김밥 10줄을 살 수 있다는 것.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날 오후 박진수는 사회복지재단을 방문했다. 김 비서의 권유를 계속 거절하다가 결국 한 번쯤은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회장님, 환영합니다. 재단 이사장이 90도로 인사했다. 젊은 사람이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음악을 전공하셨나? 네, 바이올린을 전공했습니다. 어렸을 때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군요. 박진수는 재단 건물 안을 둘러봤다. 예전 유성건설 사옥이었던 곳. 이제는 음악 연습실로 가득했다. 피아노 소리, 바이올린 소리, 첼로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현재 120명입니다. 전국에서 추천받은 음악 영재들이에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던 아이들입니다. 이사장이 한 연습실 문을 열었다. 안에서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이었다. 박진수는 문 밖에서 조용히 그 연주를 들었다. 아이의 연주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저 아이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교회에서 바이올린을 처음 만졌다고 해요. 재능이 있군요. 네. 회장님 덕분에 저 아이가 제대로 된 선생님께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박진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연주가 끝나고 아이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리고 박진수를 보고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안녕, 연주 잘 들었어. 감사합니다. 저 나중에 크면 큰 무대에서 연주할 거예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꿈이 있는 눈이었다. 박진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그래, 꼭 그렇게 되길. 재단을 나오면서 박진수는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4천억이라는 돈. 그 돈으로 120명의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있었다. 잘했어, 여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박진수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석 달 후, 미나는 편의점에서 정직원 제의를 받았다. 미나 씨, 일을 참 성실하게 하시네요. 우리 본사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점장이 물었다. 본사요? 네. 급여도 지금보다 많이 드립니다.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미나는 잠시 생각했다. 350만 원. 지금보다 100만 원이나 많은 돈이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나는 그날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강만식은 딸을 꼭 안아줬다. 잘했어, 미나야. 정말 잘했어. 아빠도 주차장에서 팀장님이 좋아하신다며? 응. 성실하게 일한다고. 다음 달부터 월급 좀 올려준대. 부녀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고시원 방은 여전히 좁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넓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미나는 오랜만에 박진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회장님, 강미나입니다. 그동안 제가 한 일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조금은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때 받은 1억 원을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수는 그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돈은 됐소. 그냥 잘 살아가시오. 그게 나한테 갚는 길이오. 미나는 그 답장을 읽고 또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워서가 아니었다. 고마워서였다. 1년이 지났다. 미나는 편의점 본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어 있었다. 강만식은 주차장 관리팀장이 되었다. 두 사람은 조금 더 넓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월세 70만 원짜리 방이었지만 고시원보다는 훨씬 나았다. 아빠, 우리 이제 저축한 돈이 2천만 원 넘었어. 그래? 벌써? 응. 1년 동안 모은 거야. 앞으로 5년만 더 모으면 1억 원도 가능할 것 같아. 강만식은 통장을 보며 감회가 깊었다. 예전에는 억 단위 돈을 물쓰듯 했지만 지금은 1,000만 원 한 장 한 장이 소중했다. 미나야, 우리 내년에는 작은 가게라도 하나 내볼까? 가게? 응. 분식집이든 치킨집이든 우리 둘이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조금씩 키워가는 거지.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꿈이 생겼다. 작은 가게를 내서 성실하게 장사해서 손님들에게 사랑받는 가게를 만드는 것. 좋아요, 아빠. 해봐요. 그날 밤 미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2년 전의 자신이 생각났다. 50억짜리 바이올린을 자랑하던, 사람들을 무시하던, 오만했던 자신. 정말 바보 같았어.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행복은 작은 것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다.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재단 소식이었다. 박진수가 기부한 돈으로 만든 음악재단에서 첫 정기 연주회를 연다는 내용이었다. 가봐야겠다. 미나는 그 연주회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다. 박진수를 만날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가보고 싶었다. 자신이 깨뜨린 바이올린이 결국 많은 아이들에게 음악을 선물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박진수는 여전히 옥탑방에서 살고 있었다. 김비서는 여러 번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라고 권했지만 박진수는 거절했다. 여기가 편해. 사람들 시끄럽지 않고 하늘도 잘 보이고. 회장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관절염이 많이 심해지신 것 같은데.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뭐. 혈압약 먹고, 관절약 먹고, 그러면서 사는 거야. 박진수는 창밖을 내다봤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72의 나이. 이제 인생에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김비서, 내가 죽으면 재단 운영은 자네가 맡아줘야 해. 회장님, 무슨 말씀을? 아니야. 미리 정해놔야지.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재단 운영비는 충분히 확보해뒀어. 앞으로 50년은 문제 없을 거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진수는 책상 서랍에서 유언장을 꺼냈다. 이미 작성해둔 것이었다. 재산의 90%는 재단에, 나머지 10%는 딸에게, 그리고 이 옥탑방 건물은 강만식 부녀에게. 예, 강만식 씨에게요? 응. 이 건물 주인이 나라는 거 그 사람들은 모르지. 월세 꼬박꼬박 잘 내더라.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줘야지. 김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박진수의 결정을 존중했다. 회장님, 다음 주 재단 연주회에는 오시겠습니까? 가야지. 그 아이들 연주 꼭 보고 싶어. 박진수는 달력을 보며 그날을 기다렸다. 자신이 기부한 돈으로 자란 아이들의 연주. 그것이 자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다. 연주의 당일이 밝았다. 박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꺼내 입었다. 김비서가 보낸 차를 타고 공연장으로 향했다. 서울예술이전당 콘서트홀. 1000석이 넘는 큰 공연장이었다. 회장님, 귀빈석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단 직원이 박진수를 맞이했다. 하지만 박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뒤쪽에 앉을게요. 조용히 듣고 싶어서요. 하지만 괜찮아요. 박진수는 맨 뒷줄 구석 자리에 앉았다. 사람들이 하나둘 입장하기 시작했다. 부모님 손을 잡고 온 아이들, 연인들,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공연 시작 10분 전 박진수는 입구 쪽을 보다가 눈을 깜빡였다. 강만식과 강민아가 들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값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아빠, 우리 표 여기 맞아? 응. 2층 자유석이래. 올라가자. 부녀는 2층으로 올라갔다. 박진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1년 반 동안 참 많이 변했구나.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곧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불이 켜졌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둘 무대에 올랐다.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플루트. 각자의 악기를 든 아이들의 눈빛은 떨렸지만 동시에 빛났다. 지휘자가 등장했고 첫 곡이 시작되었다. 비발디의 사계중 봄. 아이들의 연주는 완벽하지 않았다. 때때로 박자가 흔들렸고 음정이 어긋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순수함, 음악을 향한 열정, 그리고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 박진수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저 아이들이 자신의 50억으로 자란 아이들이구나. 잘했어. 정말 잘했어. 박진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2층에서 강민아도 눈물을 닦고 있었다. 자신이 깨뜨린 바이올린. 그 일로 시작된 모든 일들이 결국 이 아이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었다. 아빠,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아니야, 미나야. 너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야. 그리고 이건 잘된 일이야. 강만식이 딸의 손을 잡았다.
무대 위의 아이들은 계속 연주했다.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클래식 명곡들이 이어졌다. 1시간 반의 연주가 끝나고 아이들이 무대에 일렬로 섰다. 1000명이 넘는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다. 박진수도 일어나 박수를 쳤다. 무릎이 아팠지만 그래도 일어서야만 했다. 저 아이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 연주회가 끝나고 로비에서 간단한 다과회가 열렸다. 박진수는 조용히 빠져나가려 했지만 재단 이사장이 그를 발견했다. 회장님, 가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인사드리고 싶어 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발 한 번만요. 이사장의 간곡한 부탁에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하나둘 다가왔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덕분에 음악을 배울 수 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 박진수는 한 명 한 명의 머리를 쓰다듬어줬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고마워. 너희들이 음악을 사랑해줘서. 그때 로비 한쪽에서 강민아가 박진수를 발견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회장님. 박진수가 돌아봤다. 강민아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가씨, 요즘 어떻게 지내시오? 편의점 본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빠는 주차장 관리팀장하고 계시고요. 그래요? 잘 됐군요. 박진수는 따뜻하게 웃었다. 미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거 100만 원이에요. 제가 1년 반 동안 모은 돈입니다. 1억 원을 다 갚으려면 아직 멀었지만. 아니요. 그 돈은 당신이 가지시오. 박진수가 봉투를 도로 밀었다. 그 돈으로 당신이 꿈꾸는 거 하세요. 아버지와 함께 가게를 내든 뭐든. 돈은 흘러가야 해요. 고여 있으면 썩는 거야. 하지만 내가 당신한테 준 건 1억이 아니었어. 기회였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게 나한테 갚는 길이요. 미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박진수 앞에서 깊이 절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진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힘내시오. 강만식도 다가와 박진수에게 인사했다. 회장님, 저희 부녀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원래 배우는 거 아니겠소? 나도 아직 배우고 있소.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로비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칭찬하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소리. 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강만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든 물어보시오. 왜 저희한테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냥 법적으로 처리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박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내게도 딸이 있소. 당신네 딸처럼 귀하게 키웠지. 하지만 내 딸은 달랐어. 겸손하게 자랐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았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더니 아내가 그렇게 가르쳤더군요. 박진수는 먼 곳을 바라봤다. 돈이 많다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 누구에게나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네한테도 그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요. 죄송합니다. 이제 됐소.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잘 사시오. 박진수는 김비서에게 눈짓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는 로비를 빠져나와 차에 올랐다. 회장님,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응. 피곤하네. 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지나갔다. 박진수는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가 참 길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회장님,
편찮으신 겁니까?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관절이 좀 쑤시네.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야. 약 먹으면 돼. 옥탑방에 도착했다. 박진수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숨이 찼다. 예전에는 이 정도 계단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회장님,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박진수는 5층까지 올라와 문을 열었다. 좁은 방. 하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공간이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72. 인생의 끝자락.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눴고 그것이 좋은 곳에 쓰였으니까. 여보, 나 잘했지? 박진수는 옆 베개를 바라보며 물었다. 아내가 누워있을 자리. 물론 이제는 빈자리였지만 당신이 보고 싶소. 오늘 연주회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박진수는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그리고 만족스러웠다. 오늘 같은 날이 있어서 인생이 의미 있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만식과 강민아는 부동산에 갔다. 작은 가게 하나 알아보려고요. 분식집 같은 거요. 아, 네. 이쪽에 괜찮은 자리가 하나 있는데. 부동산 사장이 여러 매물을 보여줬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00만 원. 작지만 깔끔한 가게였다. 이거 괜찮은데? 미나야, 너는 어때? 좋아요, 아빠. 여기서 해봐요. 부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들의 가게를 갖는 순간이었다. 힘들 텐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우리 열심히 하면 돼요. 강만식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 달 후 작은 분식집이 문을 열었다. 상호는 새싹 분식.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떡볶이 한 접시 4,000원, 김밥 한 줄 3,000원. 서민들의 가게였다. 첫날은 손님이 거의 없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이 친절하셔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단골들이 생겼다. 학생들, 직장인들, 동네 주민들. 그들은 새싹 분식을 사랑했다. 미나야, 우리 오늘 하루 매출 30만 원 넘었어. 진짜요? 대박이다. 부녀는 밤늦게까지 가게를 정리하고 다음 날 장사 준비를 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돈을 버는 것. 그것이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알았다. 박진수는 가끔 그 분식집 앞을 지나갔다. 일부러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저 창문 너머로 열심히 일하는 부녀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잘하고 있네. 정말 잘하고 있어. 박진수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돌아갔다. 2년이 흘렀다. 새싹 분식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다. 강만식과 강민아는 두 번째 가게를 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아빠, 우리 이제 통장에 8천만 원 있어. 그래. 벌써 그렇게 모았어? 응. 정말 열심히 했잖아. 강만식은 통장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물론 예전의 분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게 더 소중했다. 정직하게 번 돈이었으니까. 미나야, 고마워. 내가 옆에 있어서. 아빠야말로 나한테 새로운 인생을 가르쳐줘서 고마워. 그날 저녁 미나는 오랜만에 박진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회장님, 저희 분식집 2호점 열 예정입니다. 작지만 정직하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언제 한번 오셔서 떡볶이 드셔주세요. 물론 공짜입니다. 박진수는 그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다.
잘하고 있군요. 공짜는 안 됩니다. 돈 내고 먹어야 제맛이지. 조만간 들르겠소. 며칠 후 박진수는 정말로 새싹 분식을 찾았다. 김비서와 함께였다. 어서 오세요. 미나가 반갑게 맞이했다. 박진수를 알아본 그녀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 떡볶이 2인분 주시오. 그리고 김밥도. 박진수는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가게는 깨끗했고 음식 냄새가 좋았다. 제가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미나가 주방으로 달려갔다. 강만식도 나와 박진수에게 인사했다. 회장님 정말 오시다니. 맛있다는 소문 들었소. 한번 먹어봐야지. 떡볶이가 나왔다. 빨갛고 윤기 나는 떡볶이. 박진수는 젓가락으로 한 입 집어 먹었다. 맛있소. 정말요? 진심이요. 왕년에 내가 여러 유명한 식당 다녀봤지만 이만큼 정성이 담긴 떡볶이는 처음이요. 미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박진수가 계산을 하려고 하자 미나가 손을 내저었다. 회장님, 이건 정말 받을 수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오? 받으시오. 박진수는 10,000원을 테이블에 놓고 일어났다. 잘 먹었소. 번창하시오. 회장님, 미나가 따라 나왔다. 박진수는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가씨, 이제 정말 제대로 사는 것 같소? 계속 그렇게 사시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박진수는 손을 흔들며 가게를 나왔다. 뒷모습이 조금 구부정해 보였다. 나이가 든 것이 느껴졌다. 그날 밤 박진수는 옥탑방에서 유언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재단, 딸, 그리고 강만식 부녀를 위한 작은 배려까지. 이제 됐어. 마음 놓고 갈 수 있겠어. 박진수는 창밖을 내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아내가 있는 곳에도 저런 별이 빛날까? 여보, 곧 가겠소. 조금만 기다려요. 박진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마음이 평온했다. 인생을 잘 살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에필로그 5년 후 새싹 분식은 서울에 5개의 체인점을 둔 중소기업이 되었다. 강만식과 강민아는 성실하게 장사했고 그 결과 성공할 수 있었다. 아빠, 우리 정말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 우리가 해냈어. 음악재단도 계속 성장했다. 150명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음악을 배우고 있었고 몇몇은 이미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기도 했다. 박진수는 77의 나이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옥탑방 침대에서 평온한 얼굴로.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재단 아이들, 강만식 부녀, 그리고 박진수가 도움을 준 수많은 사람들. 할아버지는 진짜 좋은 분이셨어요. 아이들이 바이올린으로 추모곡을 연주했다. 강민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 천국에서도 편히 쉬세요. 박진수의 유언대로 옥탑방 건물은 강만식 부녀에게 상속되었다. 그들은 그 건물을 팔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쉼터로 만들었다. 회장님의 뜻을 이어가는 거야. 건물 입구에는 작은 명판이 걸렸다. 박진수 쉼터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곳. 강민아는 가끔 그 명판을 보며 생각했다. 박진수가 자신에게 준 것은 돈이 아니었다. 인생이었다. 제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었다. 회장님, 제가 배운 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박진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하고 있소. 계속 그렇게 사시오. 강민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분식집으로 돌아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
오늘도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하지만 박진수가 남긴 교훈은 사라지지 않았다. 강민아를 통해, 재단 아이들을 통해, 그리고 그가 도운 모든 사람들을 통해 계속 전해졌다. 돈의 진짜 가치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진짜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 박진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그의 묘비에 새겨져 있었다. 돈은 흘러가야 한다. 고여 있으면 썩는다. 나눔으로써 가치가 생긴다.